자, 오늘은 그 과학적 조사 연구 31조부터 되겠습니다. 시작. 과학적 조사 연구의 이제 의미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오늘 이 분야에 대해서 서로 제가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학적 조사 연구는 어떤 사회 현상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현상에서 개념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가설을 하고 설정을 하고 검증을 하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이론이 되는 이런 체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론을 왜 배우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4년 동안이나 또 대학원 들어와서 왜 이론을 배우는가 하면은 현상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과학적 조사는 이제 개념이라는 이론적인 걸 통해서 현상을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론 통해서 가설을 설정을 하고 검증을 해요. 그럼 다시 이론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항상 가설이라는 거는 개념이나 이론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흔히들 학위 논문 쓰실 때 놓치기 쉬운 게 가설을 임의적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그거는 과학적 조사 방법이 아니다. 항상 그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가설을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띠어리 드리븐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이유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수많은 이론들을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해서 다시 이론화하는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론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이 뭐야? 과학적 조사 연구의 목적이 그러면 이제 첫째는 이제 그 탐색입니다. 문제를 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위 논문 쓸 때 특사학위든 박사학위든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항상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발견하는 거는 많죠. 그죠? 자기가 평소에 일을 하는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이제 자기 직업이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부 관료가 미리 예측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인지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를 규명하는 게, 탐색하는 게 탐색적인 측면이 있고 다음에는
기술입니다. 사회 현상을 기술하는 겁니다. 기술은 있는 그대로를 리포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 나오는 설명하고 기술의 차이는 디스크리션하고 익스플레네이션의 차이는 요거는 크리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판을 합니다. 요건 설명은 비판을 하고 기술은 현상을 그대로 설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이라는 거는 이제 기술 설명 예측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과학적 이론의 크게 목적이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예측한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목적이. 그러면 기술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물이 움직인다. 이때는 빨리 움직인다, 느리게 움직인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사물이 움직인다. 네. 또 예를 들면은 설명 같은 경우는 안 그러죠. 예를 들면은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차가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평가, 크리틱이 들어가요. 또 예를 들면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봉사 참여가 높다. 또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 수명이 길다. 또 우리가 고소득층일수록 평균 수명이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근데 여러분들 왜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수명이 길까요? 그것도 원인이 되죠. 왜 그럴까요? 여가. 네, 또요. 네, 그것도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는다. 또요.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아요. 삶이 스트레스가 돈이 없으면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사람이 70%가 그러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음식. 그죠?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명에 있어서 사람이.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음식을 드실 때, 뭐라 그러더라, 야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좌우간 소화가 잘 되고, 혈관에 이렇게 좋은 쪽으로 드시면은, 장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예측인데,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조사 연구의 목적은 어떤 우리 사회 현상, 교육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통제. 우리가 예측이 되면은 통제가 가능하죠. 컨트롤이죠. 흔히들 우리는 불확실하면은 통제가 어려워요. 불확실하면, 그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측이 되면은 통제가 가능하죠. 우리가, 그죠? 제일 어려운 게 불확실할 경우, 그죠? 우리가 인간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불확실할 경우. 확실하게 예측이 되면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이게 선진국 사회일수록 이렇게 예측이 돼요. 후진국 사회일수록 예측이 힘들어요. 그죠? 왜? 그러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후진국 사회일수록. 네?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기 뭐 교육 행정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또 교육자도 있으실 텐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이제 비즈니스하고 우리나라 비즈니스를 보면은 이런 측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데이터를 예를 들면은 교육 현장에 그 학생의 문제 아동수라든가 사건 사고수라든가 이런 걸 쭉 분석을 해요. 시계열별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교육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죠? 어떤 경우는 감소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통제를 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에 의한 관리라고 그래요. 한국의 그 행정이나 교육 분야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가 증가하더라 그러면 통제를 하고 감소하더라면 또 촉진을 하고 이런 거를 잘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관리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즉흥적이죠. 사건 사고가 나면은 항상 대응하는 그런 형식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측을 해서 뭔가를 통제하려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교육 분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한 학생이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예를 들면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으면은 일단은 상담을 권해요. 상담을 의무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학생이 문제가 심화되는 걸 통제할 수 있겠죠. 막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아무리 학생이 아무리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더라도 사고를 치지 않으면 통제를 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교육자 입장에서 그 학생을 지켜보고 문제 소지가 있다면은 먼저 상담을 해주는 경우, 꼭 사고를 쳐야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예측이 되면은 통제하는 그런 그게 과학적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다음 그 과학기업 조사의 논리 체계.
자, 이제 논리라는 건 우리 로직이죠, 그죠? 로직. 그러니까 로직이라는 게 뭐냐? 우리 지난 시간분에 얘기한 것처럼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그죠? 우리가 로직이라는 거는 항상 인과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이 논리 구조가 취약하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신이 설명하는 게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항상 우리가 과학적 조사에서 당신이 논리가 정연하다, 안 정연하다 얘기하는 거는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인과관계가 취약하느냐, 취약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로직 그 시스템에는 논리 체계에는 우리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그 연역법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납법입니다. 자, 이거는 옛날부터 존재해왔고, 우리가 과학적인 탐구를 우리가 한다면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연역법은 세상의 대부분은 연역법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대학 4년이나 대학원 들어와서 이론을 많이 배워요. 그거 왜 배우냐? 현실 세계에 접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연역법은. 그죠? 근데 기납법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어떤 현상을 보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어떤 현상을 보고 기납법은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럼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연역법은 연역법에 의해서 우리가 논리 체계로 이제 우리가 연구한 그 조사를 하는 경우, 자, 예를 들면은 한 학생이 우리가 교육 현상에서 플래토 현상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학습 효과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게 우리가 보통 3시간 정도, 플래토가 우리가 고원이죠. 고원. 그죠? 고원.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더 올라가지 않는 경우, 이게 이제 플래토 이론인데,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연역법은 제가 이론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이 맞느냐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봤다 이거예요. 그죠? 이제 이론에서 이제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생도 해보고 중학생도 해보고 대학생도 해봤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현상이 예를 들면은 초등학생은 맞더라, 고등학생은 안 맞더라, 대학생은 맞더라.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연역법이에요. 연역법. 그러니까 이론을 통해서 가설을,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이론에서 가설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론이 아까 시간이 지속될수록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플래토 현상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속되면은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 네, 이렇게 이게 이제 플래토 이론인데 고원 이론이에요. 고원 이론. 그죠? 자, 그러면 가설을 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가설이라는 거는 검증되지 않는 이론이에요. 가설이라는 거는 검증되지 않는 이론. 자, 그러면은 이론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론하고 고온 이론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가설은 차별화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한 게 초등학생은 3시간이 지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그죠? 또 가설을 세우면은 중학교 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3시간 이후에 학습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또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식으로 차별화해서 하는 게 가설이다. 가설은 그럼 어떻게 나타내느냐? 제가 뭐뭐 하면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가설은 예를 들면은 미인은 박명이다. 그죠? 얼굴이 예쁘면 일찍 죽는다. 미인이면 박명이다. 그래서 우리 못생긴 사람들이 희망을 갖자. 그래서 좌우간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해서 관찰은 측정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일반화가 되고 이론이 되는. 네? 자, 그러면은 그래서 대부분은 연역법이에요. 왜? 우리가 학문의 전당에서 공부하는 것도 왜 공부하느냐? 대부분 논리 체계가 연역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죽도록 이론을 가르치잖아요. 왜? 가설을 세우고 관찰을 해서 일반화하고 이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납법은 여기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관찰하다가 가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화돼서 이론을 만드는 거 이런 거예요. 뉴턴이 어느 날 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죠? 우리 같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죠? 사과도 떨어지고 배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뉴턴은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세웠어요. 아마 저거는 지구에서 당겨서 그랬을 거다. 하늘로 안 떨어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거는 지구가 저 가위를 당겨서 그랬을 거다. 그죠? 그래서 가설을 세워요. 그게 이제 중력 이론이죠. 나중에 일반화돼서 중력 이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이론하는 경우는 그러면 이제 뉴턴은 이제 너무나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고 이런 경우에요.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치면 뭔가 하면은 보니까 이제 미국의 스카치폴이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어요. 여성분인데 혁명 있잖아요. 혁명. 혁명이 성공하기도 하고 우리가 혁명이 실패하기도 해요. 그죠? 요즘 우리 사회에도 어느 모국회의원이 혁명을 도모했다 해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데 젊을 때 여러분들도 그 혁명 그죠? 피가 끓으니까 혁명에 대한 꿈이 있었을 텐데 그죠? 자, 그러면은 스카치볼이라는 사회학자가 보니까 세계적으로 혁명이 많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뭐 프랑스 혁명, 러시아, 중국, 뭐 등등, 영국. 보니까 이게 성공한 게 있고 실패한 게 있다. 자, 그러면 혁명에 성공하고 실패가 뭐냐? 이 사람이 이제 기납법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세 개 나라의 혁명을 다 성공하고 실패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성공한 그 혁명 사례가 있을 거고 실패한 혁명 사례가 있는 거죠. 이제 이건 기납법으로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보니까 성공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실패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한다는 거는 그거죠. 그죠? 정권이나 왕정이 붕괴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체 세력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혁명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기준이 뭐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네? 참나, 그건 이제 수단이고, 그럼 만약에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저기 어느 계층까지 이게 들고 일어나야지 정권이나 왕정이 붕괴할까요? 네? 국민요. 국민은 너무 모두잖아요. 모두 다 들고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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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스카치 폴이라는 그 미국의 사회학자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사회에는 콜라보 계층이 있고 레지당스 그룹이 있어요. 항상 이 사회에는 레지당스는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 사회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렇죠. 반골기질이라 그러죠. 그런 그룹이 있고 콜라보 그룹이 있어요. 항상 기득권에 이렇게 해서 레지당스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사회운동을 해서 이 땅에 정의를 세워서 백성들, 국민들의 내가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런 사람들이고, 콜라보 계층은 내가 기득권에 서서 협력을 해서 그래도 빵 조각이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레지당스는 당연히 반대예요. 그 정권이나 왕정에. 그러니까 이제 반대 그룹, 그 1번 반대하겠죠. 그죠? 레지당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젊은 층. 세 번째가 이제 농민이에요. 그래서 스카치폴이라는 사회학자가 보니까 농민이 들고 일어나면은 혁명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농민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기납법에 의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농민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혁명이 성공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론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스카치폴이라는 학자가 여성분인데 농민이 봉기하면은 혁명은 성공한다.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례를 쭉 보니까 그런 이론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농민이 이제 그 봉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은 농민이 가장 저항의식이 적잖아요. 농민이. 그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어떻게 보면은 순리를 따르고, 그죠?
농민이 봉기를 한다는 거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농민이 봉기를 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갖다가 기납법이고 연역법.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가 석박사학위 논문은 논리책에는 연역법으로 대부분 쓰게 돼요. 왜? 이거는 그냥 어려워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 현상을 쭉 설명해서 이론을 만든다는 게, 그죠?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연역법은 이론에서 출발하니까, 그죠? 비교적.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99%는 연역법에 대한 논문이에요. 이론에서 출발해요. 이론에서 출발해서 가설을 만들고 그걸 검증을 해서 경험적 일반화가 되고 다음에 또 다시 이론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연역법에서 우리가 우리가 논문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역법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하죠, 그죠? 삼단 논법.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그 왕비 있잖아요. 예? 예, 엘리자베스 여왕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엘리자베스 여왕도 죽는다. 대표적인 이거는 3단 논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역법에 기납법도 해도 돼요. 기납법은 근데 예리한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사회 현상을 쭉 보는데, 그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스캅들이 기납법은 많이 쓰게 되죠. 왜? 이렇게 교육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쭉 보다 보면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발견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역으로 캐는 거죠. 우리가. 네? 그죠? 역으로.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가 연역법에 의해서 논문을 우리가 많이 쓴다. 근데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역법은 이론이 많이, 그죠? 축적이 돼 있잖아요. 이론이.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그리고 3단 논법이 어떻게 보면 쉬워요. 사람이 3단 논법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기납법은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보다가 보니까 이런 점이 발견된다. 이런 경우고, 연역법은 어떤 이론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회 현상하고 이게 매치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일반화를 구체화해서 일반화 시켜보니까 맞더라, 틀리더라, 이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연역법을 많이 쓴다. 네. 자, 그러면은 자, 하면은 59쪽에 넘어가서 과학적 그 중간 부분은 크게 과학적 조사연과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서 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과학적 조사 연구의 과정.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과정 이런 얘기 이제 프로세스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과정이라는 말, 프로세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들 많이 써요. 프로세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정이라는 걸 갖다가 평소에 많이 써요.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개념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교육 현상이든 사회 현상이든 우리가 프로세스라는 거는 항상 그 시스템 이론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띠오리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항상 시스템은 이건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이제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유기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취약한 게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는 게 부족해요. 그건 왜냐하면 과정에 이제 과정 이런 개념들이 취약해서 그런데 왜 우리가 시스템적 사고가 안 되는가 하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 항상 조직이나 유기체가 있으면 투입이 있어요. 투입이. 그리고 인풋이 있으면 다음에는 아웃풋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항상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이게 항상 꽉 박혀 있어요. 머릿속에. 네, 투입과 산출 개념.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많이 부족해요. 투입 대 산출 개념이. 우리 공공 부분 같은 거 보면은 아직도 우리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인건비가 얼만큼 소요되는데 아웃풋은 얼만큼 된다. 이런 거 아직까지 측정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요. 왜? 이 시스템적 사고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산업화 과정이 50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유럽은 400년, 네? 미국은 300년, 네? 일본은 한 150년 산업화 과정이,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50년 과정 안 했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적인 사고가 우리가 부족하다.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죠. 과정. 이런 거. 자, 그러면 조사의 과정.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사 방법론에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시스템적인 사고가 우리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 과학 조사의 과정을 보면은 첫째가 이제 그 문제의 정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연구 설계. 다음에 자료 수집.
다음에 분석 및 해석. 자,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거칩니다. 자, 그럼 문제의 정리 측면에서는 뭔가 하면은 실제는 문제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사회과학의 출발점은 문제를 인지하는 거예요.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 그죠? 여러분들이 다음에 석사학위 논문을 쓰더라도 첫 출발점은 문제를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 예를 들면은 내가 다니는 직장이 교육훈련이 엉망이더라. 그죠? 보니까 놀러 가는 개념이고, 좀 쉬는 개념이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일탈. 그러니까,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이런 일상으로부터 일탈하는 측면에서 해방감. 그러니까 교육 목적이 안 되더라. 그런 거를 우리가 문제를 정리하는 걸 갖다가 자, 그러려면 뭔가 하면 여기서 문제를 갖다가 규정을 정확히 해야 돼. 데피니션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인지하는 문제가 뭐다. 예를 들면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태우게 된다. 이게 왜 그럴까? 그런 게 많죠, 그죠? 여러분들 교육 분야에서. 예? 예를 들면은 가출 학생이 대폭 증가한다.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것들 문제를 우리가 정립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문제 정립은 우리 대학원 안 와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왜 자살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일까? 우리나라가 문제 다 인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학부 학생 수준이라도 다 문제를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자살률 1위라고 자꾸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또 예를 들면은 1인 가구 전가율이 우리나라가 전가율이 세계 1위다. 또 저출산이 세계 1위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건대화를 50년간에 압축 성장하면서 2만 불 수준에 왔어요. 그죠? 그리고 경제도 한 10위권 안에 이제 무역 국가가 됐죠. 무역 국가가 아직까지 국가 총생산이나 1인당 총생산은 10위권은 안 되지만은 무역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10위권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성장해야 하는데 또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진짜 심각한 부분도 많아요. 자살률 세계 1위죠. 저출산 세계 1위죠. 세계 1위 되는 랭킹 1위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요. 또 뭐 있어요? 세계 1위. 네? 교통사고율 세계 1위. 또 네? 고령화도 세계 1위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는 항상 음과 양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또 화려한 이면에는 또 이렇게 엄지가 있어요. 엄지. 그죠? 여러분들 잘된 사람들 보면 항상 부럽죠. 그 사람들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비교 프레임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우리 이렇게 뭐 공정 경쟁 이런 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 프레임에 많이 빠져 있어요. 공정 경쟁 프레임 이런 거보다. 특히 이제 그 동네 이제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게 자꾸 녹화가 되는데 여성 비하하면 안 되는데 비하하는 게 아니고 아줌마들 그죠? 저기 누구 집 남편은 말이야 저기 오늘 일가 다 끝나니까 차까지 다 가져와서 탁 태가지고 가는데 당신은 뭐냐?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고개를 못 드는데 네. 그런 남자들도 있대요. 네. 여성분이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저기 전화 딱 하면은 거기 가서 딱 저기 이렇게 딱 태워서 집에까지 타고 오는 그렇게 친절한 이렇게 남편들이 많아지나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죽어도 그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혼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비교 프레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곤해요. 누구 집 아빠는 이런데 당신은 뭐냐? 그죠? 우리는 공정 경쟁 프레임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이기려고 그러죠. 비교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과거 50년의 급성장의 이면에는 그런 경제적인 성취도 있지만은 그런 걸 빨리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걸 이혼율 저출산 고령화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비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비교 프레임은 불행의 씨앗이에요. 불행의 씨앗이에요. 불행의 씨앗. 그죠?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자기 옆집에는 외제차 좋은 거 독일제 타고 다니는데 우리 맨날 산타모 저 같은 경우는 산타모 10년째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첫 꼬맹이가 하는 얘기가 목동에 사는데 이제 단지 내가 있고 단지 외가 있어요. 단지 내에는 이제 평수가 커요. 30평에서 50평 사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때 이제 20몇 평에 살았으니까 아버지 누구 집에 가니까 화장실이 2개라는 거야. 왜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지금 같으면 그렇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야, 자본주의라는 게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 쓸 수도 있는 거고 부잣집은 2개 쓸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이게 공정한 거야.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난 근데 그냥 얼굴물이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자관,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문제 정리 측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규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선행 연구를 자, 요게 중요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요. 대학생도 문제 정립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대학원에서 하는 건 뭐가 다르냐?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의 다른 건 뭐냐?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는 거예요, 선행 연구. 자, 예를 들면은, 가출 청소년 문제를 검토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제 석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가출 청소년 이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은 농땡이다.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다. 이런 애들이 가출을 한다. 이렇게 문제 정의를 내리면은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일반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석박사학위 논문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석박사학위 논문에서 연구한 걸 다 스크랩해야 돼요. 그게 선행연구 검토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학업 성적이 나쁜 학생이 가출을 할 것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이미 선행연구에서 해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선행보고서에서 자기하고 똑같은 연구를 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거 못하는 거죠. 해놨기 때문에. 그죠? 선행학자가 해놨기 때문에. 네? 그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학위 논문으로서 인정이 안 되겠죠. 왜? 10년 전에 다 그거를 조사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자기가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창의성이 없는 거죠. 학위 논문이.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사회 문제라는 게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항상. 예를 들면 그죠?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대. 소크라테스가 몇천 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때도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고 그러고 지금도 어른들이 뭐 버릇이 없다고 그러고. 그죠? 소크라테스가 연구해 놓은 걸 갖다가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 연구를 하면은 그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얼굴은 다 틀려요. 사람이 생각도 다 틀려요. 그죠? 얼굴이 참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게 제가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면은 한 10개 이상은 못 그릴 것 같아요. 다르게. 그죠? 하나님은 수억 개도 그리잖아요. 저는 뭐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창조했다고 뭐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연구에 있어서도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행 연구를 해야 된다. 그죠? 선행 연구. 그러니까 논문 쓸 때 첫 작업이 도서관에 국회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석박사학위 논문이 쭉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을 문제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을 쭉 읽어봐야 돼요. 그거를 전부 다. 그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유사한 경우는 있겠죠. 그죠?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거는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은 안전창조는 없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전창조는 진짜 힘들어요. 사람이.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학문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요렇게 그죠? 이렇게 벽돌 하나 얹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 평생교육이라는 무수한 이론이 있다면은 여기에다 우리가 석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면 여기다 벽돌을 하나 더 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내가 메스터피스를 만들어 보겠다.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논문 쓰면 실패해요. 왜? 누구는 그렇게 안 하고 싶겠냐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석박사학위 논문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과욕을 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1년 안에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잖아요. 1년 안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러면.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미국 유학 가서 학위 논문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뭔가를 창조해 보겠다. 열정은 좋죠. 그러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석박사학위 논문이잖아요. 하나의 지금까지 쌓아온 저기 이론이나 그런 분야에 자기가 하나의 벽돌을 하나 놓는다. 이런 심정으로 글을 쓰면 돼요. 이런 심정으로. 내가 이거를 다 부수게 부수고 내가 새로운 그림 같은 내가 집을 한번 지어보겠다.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만들려고 그러면 1년 만에 안 되겠죠. 네. 이거 다 부술 수도 없죠. 그죠?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10년, 20년 지나도 학위 논문이 통과 못하는. 못 사죠. 이걸 다 부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선생을 존중하느냐? 나는 당신들이 이만큼 바벨탑을 쌓았으니 내가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하나 더 얹을 수 있으니 당신들이 선생이니 내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이라는 건세사에 있어서 존경하고 하는 풍토들이 이런 데로 생긴 거예요. 왜? 내가 벽돌 하나 얹을 수 있는 당신이 토대를 마련해줬다. 당신 선생들이. 그죠? 그럼 여기 안에는 학파들도 있고 많겠죠. 학파들도 있고 뭐 쭉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의 전당에서는 존중의 풍토가 생기는 거예요. 선생에 대해서. 왜? 내가 벽돌을 한 장 얹을 수 있는 선생들이 공간을 마련해줬다. 그게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또 이걸 또 많이 가르쳐줬다 이거야. 이 토대를.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이해하고 여기에 이제 벽돌을 하나는 얹게 됐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고맙고 또 근데 벽돌을 얹게 해줘서 고맙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학교 사회는 옛날부터 이 학문의 전당에서는 선생을 존경하는 풍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생이 학점을 주기 때문에 천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죠? 선생이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나이 많으면 사회는 더 많죠. 나이 많은 사람들. 그죠? 그래서 우리 학교 사회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존중하게 되고 내가 이 탑을 이해하는데 당신이 가르쳐줬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거에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벽돌 하나 얹을 수 있다. 이런 의미다. 이거. 다음에가 이제 연구 설계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제 문제를 이제 설정을 해서 정립을 했으면은 이제 연구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 설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축에 있어서도 100층짜리 지역을 빌딩을 지으려고 그러면 설계를 하죠, 그죠? 그죠? 설계.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대부분 대충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인생을. 그죠? 그렇죠. 김마리아 선생님은 인생을 설계해서 사십니까? 설계더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생을 설계해서 사는 게 맞긴 맞아요.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인생에서 설계 개념을 도입한 게 박사 후에, 그전에는 뭐 헛것지고 살았어요. 저기 뭐 예를 들면은 저기 뭐 학교 다니니까 일단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성적 오리엔티드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박사 후에는 내가 뭘 할까? 그래서 5년 단위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5년 단위로. 그죠? 5년 단위로. 그렇게 해서 내가 5년까지는 요걸 하고, 5년까지는 요걸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목표가 생기잖아요. 목표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권고하는 거는 어차피 설계 얘기가 나온 김에 한 5년 단위로 인생을 이렇게 설계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5년 단위로. 달라질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왜 설계를 하느냐? 연구 설계를 왜 하게 되겠냐면은 우리가 실패를 줄이기. 실패를. 그죠? 실패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리서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3학기적이죠? 논문 쓰실 분들은 이제 교수님이 그래요. 이제 4학기 말이나 4학기 때 논문 쓰나요? 5학기 때 논문 쓰나요? 4학기 때 그러면은 그 이제 4학기 때 저기 초되면은 이제 교수님이 그래요. 연구 설계를 리서치 디자인을 해오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해오려니까 가져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다음에는 이제 첫째는 이제 여기 연구 문제, 그리고 이제 연구 목적. 그러면은 이제 학기 초에 연구 문제하고 연구 목적을 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분석틀, 그리고 연구 내용, 이렇게 해서 정리를 가져가면은 이제 교수님이 보시고 이거를
교수님은 이제 선행 연구를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학위 논문이 되니까 다시 써와라. 다시. 이게 이제 논문, 이제 지도 과정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연구 문제, 연구 목적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연구를 왜 하느냐가 들어있어야 돼요. 왜 하느냐? 이 연구를 왜 하느냐? 이 논문을 왜 쓰느냐? 그죠? 분명히 해야 돼요, 그거는. 왜 하느냐? 그러니까, 학위 논문 심사 들어가면은, 꼭 나오는 질문이, 이 논문을 왜 썼죠? 그죠? 왜 썼냐? 심심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다음에는 이제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요건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제 연구 분석 틀. 다음에 연구 내용. 그래서 제가 요 이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의를,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리서치 디자인, 연구 설계를 하느냐. 그죠? 그래서 하는 대학원생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왜? 응? 연구 설계하는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자료 수집인데, 자, 자료 수집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정부에서 나온 통계 지표, 이게 1차 자료일까요? 2차 자료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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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자료입니다. 1차 자료는 자기가 직접 조사하는 거. 그죠? 이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수집할 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해가지고 하든지, 숫자를 헤아리든 해서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는 1차 자료예요. 그리고 다른 논문이라든가 정부 관행문이라든가 통계청이라든가 각종 자료들 많잖아요. 그죠? 그건 다 2차 자료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자료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 방법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걸 먼저 써야 되겠어요? 그죠? 네? 이걸 먼저 써야 되겠죠. 왜? 이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시간도 안 들어가고. 왜? 나와 있으니까. 1차 자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투입해야 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료는 무조건 자기가 욕심 많은 사람들은 자기 걸 하려고 그래.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항상 2차 자료를 해보고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이제 2차 자료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은 1차 자료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수집할 때 무턱대고 나는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2차 자료를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자료 가지고는. 그러면은 설문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는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체면과 그 폼 잡는 거. 야, 나 설문지 한번 해볼게. 내 학위 논문이 설문지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거는 2차 자료 보고, 2차 자료로도 충분히 가능하면, 설문지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위 논문도요. 근데 우리는 무턱대고, 에이, 나 설문지 할 거야. 그거는 과학적 조사 연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제 자료 수집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죠? 조사.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렇게 설문조사도 그렇고. 이 조사가 이제 정확성이 이제 액큐리시가 떨어지는데, 이게 왜 요즘 여론조사가 잘 안 맞을까요? 이거? 네? 조작? 네. 그러니까 유도 질문에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최근에 우리나라 왜 안 맞을까요? 안 맞잖아요. 왜요? 작년에 선거에서도 안 맞았잖아요. 많이. 왜 또 안 맞을까요? 네? 아니, 여러분들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전화가 왔어요. 네. 네, 분명히 말을 안 해서. 생각이죠? 거꾸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자기 직업에 전화하는 경우 많이 발생하잖아요. 침묵. 침묵. 그러니까 무언가. 침묵. 그러니까 어떤 사람 끊잖아요. 바로.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지금 핸드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하면은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하게 돼요. 근데 지금 070 쓰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또 010 쓰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이거는 저 전화번호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기간이 가장 힘든 게 070하고 010 생기는 바람에 무작위 추출이 어렵게 했어요. 이거 전부 다 그거예요. 기밀이에요. 개인 기밀이에요. 김마리아 선생님 010 아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거 만약에 여론조사 하는 사람 알고 계시다면 김마리아 선생님 맞죠? 그러면 기분 나쁘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작위 추출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이런 데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누가 적게 틀리나. 예를 들면 이번에 작년 선거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출구조사를 했는데 상계 합동 방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긴 거로 나왔고 이쪽은 문재인이가 이긴 거로 나왔잖아요. YTN인가 거기서 한 거는. 네? 요즘 이런 것들이 비주의제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곤욕스러운 시기예요, 지금. 이런 조사. 네, 끝났네요. 네. 자, 이제 종료하시죠, 뭐.